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전쟁 발발하고 한국 증시가 빠졌는데 뭐 정말 엄청난 강세장이에요. 뭐 하루 빠지는 게 이제 시장 참가자의 생각은 똑같아요. 이거는 사야 된다. 전쟁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막 이러면서 어쨌든 주가는 오늘 급등했고요. 국내 증시. 근데 정말 지금 중동에서 또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뭐 유가 전망해보고 결론적으로는요, 유가 크게 오를 것 같진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얘기가 달라요. 그것만 아니면. 근데 그 가능성 높진 않아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이번에 높습니다. 이번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SK가 아마존하고 울산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 오늘 뭐 신문에 아주 그냥 다 도배가 됐죠. 그래서 울산에 요거는 그래서 오늘 롯데 이노베이트인가, 예, 삼성 SDS가 폭등해 버렸죠. 데이터 센터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 대통령실 신설 AI 미래기획수석에 네이버 출신 하정우 씨가 임명됐어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 주가 좋았고, 중동의 전쟁이 계속되길 원하는 미국, 오히려 미국이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이란, 이스라엘 이제 뭐 전쟁 영향, 각종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실적과 폴란드 이제 대통령 당선 요 부분, 수급 밀당 요건 이제 엔터랑 드라마 얘기고요. 인바운드 의료 관광 2분기 기대치를 높여도 된다. 이제 한마디로 뭐 클래시스나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파마 리서치나 이런 피부 미용. 파마 리서치 정말 제가 금요일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가 폭락했잖아요. 근데 일일 상법 개정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상속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 이런 상속 이슈나 이런 걸로 뭐 주가가 눌리거나, 예.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그동안. 좋잖아요. 주가도 엄청 실적 좋고 주가 오르고, 예. 주주 뒤통수 친 일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 그냥 제대로 때려버렸죠. 뒤통수를. 인적 분할을 굳이 해야 되는지, 예. 그것도 의문이고, 거기다가 비율이 너무 안 좋아요. 지주사 지분을 75, 파마 리서치 요 사업의 핵심인데 요건 25만 줘요. 이건 분명히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주가 폭락했고, 예, 그건 안 되죠. 지금 딱 상법 개정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봐도 지금 상법 개정 전에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루 빨리. 예,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의 이런 대표 기업마저 저러고 있으니 참 이게, 예, 상법 개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런 일들이 또 불법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 것도 보면. 아무튼 이제 그 인바운드 의료관광 뭐 회사 실적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아주 좋은 내용인데, 아무튼 자기 주식 처분하는 행위가 왜 잘못된 건지 좀 명확히 나와 있고요. 금융주, 증권주 제대로 좀 보자. 예,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KT나스미디어 광고기획사죠. 현대모비스, JS코퍼레이션은 의류 OEM 이제 핸드백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요. 뭐죠? 호텔이 있어요. 요새 호텔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게 좀 매력이 있고, 전자공시는 동아소시홀딩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다시 시작된 전쟁 공포.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다 급락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했고, 이란도 보복했어요. 그래서 유가 폭등했고, 에너지주가 급등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좀 빠졌습니다. 근데 나스닥도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 좀 쉴 자리에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잘 안 팔려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가는 괜찮고요.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전면 공습 이런 것 때문에 3년 전에, 근데 이 정도 급은 아니에요. 여기는 전면전이잖아요. 국경이 맞닿아 있죠. 근데 그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경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둘이 전면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 이라크나 시리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미사일만 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우려하는 건 그거죠. 이제 혹시라도 핵을 쓸까봐. 두 국가 다 핵 갖고 있잖아요. 그게 좀 걱정되는 거죠.
아무튼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그 다음에 업종은 다 대부분 빠졌고, 경제지표는 괜찮았어요. 그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개선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 정도면 아직은 너무 미진하죠.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가 확 꺼졌다가 조금 회복됐어요. 1년 후에 물가 어떻게 갔냐? 그것도 6.6에서 5.1. 근데 5.1도 높죠. 그러니까 이게 좀 둔화되는 거지. 아직은 지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습과 이란의 보복권 확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빨리 끝난다면 증시에 영향 없지만 장기간 이어지면 이게 피곤한 거죠. 되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한테도 좋을 리는 없죠. 너무 이게 오래 걸리면.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금리 인하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금리 인하 원하는데, 근데 이 전쟁을 환영한대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이 생각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뭐 이유에 어찌됐건 저는 전쟁은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전쟁은 당연하다. 이스라엘을 마치 칭찬하고 있어요. 뭐 이란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칭찬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이스라엘이 이란 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궁극적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이제 보유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에 공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그냥 이란을 제거하자.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전쟁으로 금융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게 계속 장기화 된다면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동 전쟁 발발하면서 국제유가 튀었고요. 국제유가 이제 오르면서 JP모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여기 이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이 20%가 여기를 통해 가요. 그럼 130달러까지 갈 수도 있대요. 이거 근데 너무 극단적이죠. 저는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얼마까지 이게 확대될지 모르지만 IM증권에선 그 이제 전유진 연구원님이 그 이번에 단기로 유가는 불안정하지만 추세적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예년 대비 그렇게 뭐 클 가능성은 높지만 추세적으로 오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대신증권에서 최진영 연구원님은 확전 여전히 제한적인 것 같다. 이스라엘이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싸우긴 좀 어렵고 유가 다시 박스권 갈 것 같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높지 않대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4월과 10월 충돌은 2, 3주 단기 상승이 그쳤는데, 이번 저희 LS증권의 홍성기 연구원님도 의견을 주셨는데, 이 시나리오별로 했는데 제일 높은 확률은 준전면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확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유가가 15에서 20% 정도 오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죠? 그래서 유가가 단기에 급등했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면 이미 다 올라왔고 유가는 더 오르진 않을 걸로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좀 변수지만, 테슬라는 일단 지금 좋진 않아요. 미국 전기차 등록 대수가 4.4% 감소했는데 테슬라는 16%나 감소한 거예요. 이거는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전기차 침투율도 떨어지고, 미국은 지금 전기차가 안 팔려요. 근데 놀라운 회사가 GM입니다. GM은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팔렸어요. 215%. 약진을 했어요. 저가형 전기차, 고가형 다 잘 팔리고 있고, 테슬라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만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까지도. 유럽에서 반토막 났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 테슬라의 이게 경쟁력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해요. 지금 정치 활동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트럼프랑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실제로 판매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워낙 그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하고 너무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좋으면은 오히려 효과가 생기는데, 근데 여기에 미국의 GM도 지금 약진하고 있어서 좀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현재 냉정하게 보면 그게 쏙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그치만 주가 올랐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랑 싸우면 안 돼요. 본인이 불리해요. 이런 정책은 다 대통령이 결정하기 때문에 불리하죠. 이런 자율주행 로봇택시도 규제가 중요한데 또 요거를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테슬라 주가에는 좋게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빠졌고요.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팔란티어는 이제 방산주니까 좀 올랐고, 로키드 마틴 올랐고, 에너지죠. 엑선모빌 올랐고, 비자가 이게 폭락을 했어요. 아니 이 회사가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빠졌나 봤더니 월마트나 이런 월마트 있잖아요. 월마트나 이런 소매 업체들 있죠. 여기서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많이들. 그럼 그때 비자에다 카드 수수료 많이 줘야죠. 그죠? 근데 이거 대신에 자체 코인 만들겠대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자체 결제 가능합니다. 그럼 저기 카드 회사에 돈을 안 줘도 돼요. 이게 연간 수십억 달러래요. 월마트나 아마존이 주는 게. 수십억 달러면 조 단위가 넘거든요. 이걸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게 정말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자 입장에서 이게 청천벽력 같은 거죠. 아니 신용카드를 안 쓴다고? 이래버리면 카드 수수료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능성이 그렇게 거론되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했고, 어도비는 실적은 좋았는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 AI로 돈도 많이 못 벌고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하기는 하향해가지고 주가 급락했고, 항공사는 이제 중동 전쟁 직격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급락했고, 그 다음에 RH는 가족용 가구업체거든요. 이 회사가 원래 적자 예상했는데 흑자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주요 이슈 좀 몇 개 살펴드릴게요. 오늘 6월 16일이니까 아까 유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인데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나 이런 데서 여기에 요쪽 지역 있죠. 요쪽에 요 페르시아만 요쪽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쪽에 유전이 있어요. LNG 천연가스 LPG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죠? 아시아로 가요. 아시아로. 우리나라에도 오죠. 여기가 봉쇄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난리 나는 거죠. 아직 봉쇄는 안 됐죠. 그러니까 한 번도 봉쇄된 적은 없어요. 저게 봉쇄되는 순간 유가는 튑니다. 유가 튀고 LNG, LPG 우리나라 물가도 오를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해운주도 오르는 거고, 근데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저희가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진영 연구원님이 이걸 좀 적어주셨어요. 과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차례 위협했지만 한 번도 봉쇄한 적은 없고, 이란 스스로도 해상무역 많이 하니까 이거 봉쇄하면 본인들도 피해거든요. 그리고 여기 호르무즈 해협 내에 미 해군 오함대 사령부가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해협을 좀 봉쇄를 하면 미군이 개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지전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유가 급등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 안 좋습니다. 유가가 100달러까지 가면 물가가 3.2%포인트까지 오를 것 같고 소비가 줄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더 안 올라가면 돼요. 더 확정만 안 되면. 그래서 핵심은 뭐다? 호르무즈만 보시면 돼요. 이제 호르무즈가 봉쇄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시장에 미친 영향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SCI 한국 이번에는 MSCI 선진지수 들어갈까 이 내용인데,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엔 넣어줘야죠. MSCI 좀 넣어주세요. 네, 지금 시장 규모,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 정리를 해드리면 그 시장 규모, 경제 규모, 그때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 염동찬 연구원님 보고서도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 규모, 경제 규모, 그 다음에 시장 접근성, 요 세 개예요, 세 개. 이 중에 요 두 개는 통과했고요. 접근성, 요것만 통과되면 돼요. 여기서 외환시장 거래 자유화, 외국인 등록제 폐지, 배당 절차 선진화, 공매도 전면 허용, 이거 다 지금 다 되잖아요. 다 맞춰줬어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6월 1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20일 새벽에요. 시장 접근성 평가를 내려요. 야, 너네 시장 접근성 좋아졌네? 합격. 그러면 25일 날 며칠 후에 MSCI 재분류 결과 나와요. 거기서 선진국인지 신흥국인지로 구분을 해줍니다. 저게 이제 재분류되면 1년 동안 또 관찰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내년 6월에 최종 결정을 해요. 야, 너네 잘했어. 이제 들어가. 그러면 그 또 1년 후에 정식 편입돼요. 좀 길죠. 실제 편입은 27년 5월이에요. 이번에 결정이 돼도. 근데 그걸 하려면 6월 19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좀 제발 좋은
결과 나왔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MSCI 선진지수. 이거 MSCI 오히려 선진지수 가면 뭐 자금 빠져나가서 오히려 안 좋다 하시는 뭐 이런 내용도 예전에 기사도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MSCI 무조건 선진지수 가야 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과 신흥국 달라요. 시장 규모. MSCI 자금이 2경 원이에요. 추정 자금이. 그 중에 선진지수가 1경 3천조, 신흥은 3천조 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두 번째가 이게 있어요. 중국이 신흥시장,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건 제가 따로 분석을 한번 해본 건데, 원래 옛날에요, MSCI 신흥지수 내에 한국이 18.67%로 1위였어요, 옛날에. 이게 좀 상상해 가세요? 2004년도에. 근데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8.99. 이게 뭡니까? 한국은 신흥시장 내에서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추종하는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팔아요. 좋든 나쁘든. 8.99까지 떨어져요. 이게 4월 기준. 중국이 1위고요. 대만에도 못 미쳐요, 지금. 이게 뭔 난리입니까? 한국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있어요. 신흥시장 내에서. 중국은 아직 다 편입도 안 됐어요. 그럼 중국 비중 더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이 베트남입니다. 이제 베트남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가만히 있으면 경쟁국들이 더 비중이 늘어나요. 그럼 우리는 계속 뺏겨요. 이걸 이제 흔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이제 끓는 물 속의 개구리는 천천히 끓으니까 몰라요. 위험이 오는지. 근데 실제로 어느 순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약간 그런 신세라는 거예요. 서서히. 베트남만 들어오겠어요? 저기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들어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자리 내줘야 돼요. 내주고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좋을 게 없어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선진국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흥국에서 돈이 먼저 빠질 거거든요. 그렇지만 들어오는 게 훨씬 커요. 그리고 외국계 그 액티브 펀드가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는 게 이제 거의 보이면 그냥 삽니다. 미리 사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번엔 좀 될 것 같은데 요 조건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꼭 되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좀 되기를. 그래서 한번 요건 또 그때 되면 업데이트 한번 해드릴게요. 자, 데이터 센터 SK가 아마존과 울산에 데이터 센터 짓고요. 아마존의 AWS,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이게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데 여기 손잡고 울산에 7조 원 규모 AI 전용 데이터 센터. 그래서 오늘 SK 주가도 좀 오르기도 했고요.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뜨거웠습니다. SK AWS 데이터 센터 설립 준비 중이고 울산입니다. 울산. 27년 11월까지 1단계 가동하고 최종 완공은 29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동북아 최대 AI 데이터 센터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6만 장의 GPU,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께 투입되겠죠. 이번 프로젝트에 그 아마존은 한 5조 원 정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T와 마이크로소프트도 협력하고 있고 일본에서 오픈 AI랑 소프트뱅크도 협력하는 것처럼 이제 AI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맹 맺는 거죠. 그래서 SK그룹은 SKAX, SK가스, 하이닉스, 에코플랜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건설을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AI 3강 100조 원 투자. 그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아요. 82%. 이걸 이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전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SK 케미칼이 운영하는 LNG 발전소가 울산에 있대요. 그리고 냉각수 조달도 바다에 있어서 용이하고 SK 가스가 또 LNG를 기화해서 천연가스로 만들 때 발생하는 그 좋은 에너지를 그걸 이제 냉각할 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호 카이스트 교수님은 아마존은 자신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국 및 일본 같은 이제 아시아 시장 AI 서비스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이렇게 좀 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 경쟁 정말 치열하죠 지금. AI 우리도 이제 좀 늦었지만 뒤늦었지만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텍사스에 GPU 40만 개, 그 다음에 여기 오사카에 지금 오픈 AI가 소프트뱅크랑 10만 개 GPU,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AI계 XAI는 지금 20만 개인데 앞으로 100만 개까지 늘리겠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좀 수혜를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데이터 센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출신의 그 하정우 씨를
AI 미래 기획 수석에 임명했습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있죠.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해외 업체에 비해서 인정을 많이 안 해주지만 우리나라 자체 생성형 언어 모델이죠. 그걸 만든 거는 전 대단하다고는 보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엄청 투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들에 비하면은 이게 좀 존재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 공무원을 안 친 게 아니라 실제 이걸 해본 사람을 앉혀버린 거예요. 왜냐면 현장 경험이 있잖아요. 생성의 AI를 만들어 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경험자를 딱 한 거죠. 왜? 국가가 만들 거거든요. 이제 국가가 직접 AI 언어 모델 만들려고 해요. 그걸 소버린이라고 그래요. 소버린 AI. 국가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이버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죠.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만든 회사예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탁상 공론보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터 센터 이슈까지 받고 이제 보고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중동 전쟁에 대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미국은 중동 전쟁이 되길 원한대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 중동 분쟁이 발생, 유가가 이미 올랐죠. 그래서 미국은 원유 생산국이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게 아주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는 크게 동의는 안 해요. 왜냐하면 유가 너무 많이 오르면 미국 소비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꼭 미국한테만 도움되는 건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 유가 오르면 이제 에너지 수출은 늘 수가 있겠죠. 방산 수출은 이제 미국의 다른 지역에 이제 무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미국은 타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때 수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오래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국방비 예산을 이렇게 늘렸어요. 다른 건 다 줄여버리는데 국방부만. 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에 대해서는 대폭 증가. 당연히 논란이 있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 났으니 트럼프가 국방비를 더 늘리려는 계획이 지지를 받겠죠. 그리고 요거는 단지 국방 투자만이 아니라 기술 투자로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투자를 약화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또 견제하는 측면이 있죠. 이스라엘 대 미국, 중국 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중국 뒤에는 이란이 있는 거 서로 대리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힘을 지금 이번에 보여준 거다. 그리고 이란 제재를 강화할 또 명분이 생겨버렸죠. 이러면서.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1대1로 중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그 계획을 좀 저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투자 전략은 이제 공급망 전쟁, 기술 전쟁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기술 이 두 가지가 미중 간에 계속 충돌할 수 있다 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은택 연구원님은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시장의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은 전면전 확대, 유가 상승. 유가 상승 호르무즈 해협 이제 봉쇄시키는 거고 전면전 하는 건데, 전면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란 지지 세력도 지금 많이 약해졌고, 후티 반군도 이제 미국 공격받고 좀 숨고르고 있거든요. 러시아, 중국은 이란을 지지하지만 적극적으로 돕기는 좀 어렵고,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트럼프랑 협상도 해야 되거든요. 유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고유가가 고착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고, 이란은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적은 없고요.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면 이란 문제에 개입해서 반드시 유가. 근데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관세를 또 때리면 높게 유가까지 튀었는데 더 악영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근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란 문제에 개입해서 유가를 낮추려고 하겠죠. 유가가 낮아져야 관세 부과하기가 좀 편하죠.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고 싶으면 이게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파웰에게 유가는 좋은 빌미가 또 되고 있다. 파웰은 사실은 금리 낮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딱 보니까 물가가 쉽게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날 FOMC 결과를 봐야 되겠고, 파웰 입장에서 유가 오르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좋은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전쟁 발생해서 정유 화학 쪽인데 아마 수출 차질을 빚겠죠. 예,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점유율 5%로 지금 점유율이 5위고요. 에틸렌 생산도 꽤 많아요. 4%로 글로벌 5위. 한국이 4위니까 이란이 그 다음이죠. 사우디가 1,800만 톤으로 에틸렌 3위. 근데 여기 호르무즈를 막아버리면 이제 에틸렌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석유화학한테는 긍정적이죠.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튀거든요. 그 다음에 요소, 이게 비료죠. 생산의 4.5. 이스라엘은 글로벌 염화칼륨 생산의 5%. 그래서 이게 오늘 유니드 올랐죠. 유니드도 최근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금요일날 유니드가 왜 빠졌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유니드가 수혜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스라엘에,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염화칼륨을 많이 만들거든요. 전 세계 한 5%예요. 이게 생산이 중단되면 네, 그 염화칼륨 가격이 튀겠죠. 염화칼륨 가지고 뭘 만들죠? 염화칼륨 전기 분해하면 가성칼륨 나와요. 이 가성칼륨 만드는 회사가 유니드죠. 그래서 오늘 올랐어요. 좀 뒤늦게 올라버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석유화학 기업들한테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안 하면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안 하면 이제 좀 석유화학 섹터는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KB증권은 이제 이번에 그 여기 좀 또 적어주셨는데 여기 보면 LNG, LPG 해상 물동량의 20에서 특히 LPG가 40% 여기를 지나다닌대요. 만약 호르무즈 막히죠. LPG도 튀어요. 우리는 LPG 사오죠. 거기서. 그러면 SK가스랑 이온이 미국산 LPG 비중이 높긴 하지만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동남아 가정용 LPG는 필수 에너지인데 이거를 이제 해외 쪽에 팔면서 수혜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중동산 LPG도 있지만 미국산 SK가스나 이온은 미국산이 좀 높다고 합니다.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만 일부는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원유는 뭐 당연히 급등할 수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염화칼륨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때 벨라루스가 100만 톤 감산한 적이 있어요. 2월에서 6월. 그때 염화칼륨 가격이 25%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363만 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발생하면 더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유니드가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 아까 이란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쉽지 않다. 최진영 연구원님 요 내용은 아까 설명해드렸습니다. 방산 쪽은 이제 폴란드가 친미 반 EU 대통령 당선과 그러니까 법가정이라는 PIS가 지지하는 나브로츠키가 당선됐대요. 6월 10일에 폴란드 대선에서 얼마 전에. 그래서 PIS와 당선인은 폴란드를 우선하고요. 반 EU 쪽이고 오히려 트럼프를 행정부를 선호한대요. 네. 근데 23년 12월에는 총리가 그러니까 폴란드는 총리랑 대통령이 각각 있는데 총리가 그때는 또 정반대쪽 유럽을 좋아하는 친유럽 이쪽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2년도에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 수출할 때는 이번에 대통령 당이죠. PIS 여기가 집권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를 막 사갔어요. 근데 이 현 폴란드 총리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반대편이잖아요. 이 사람이 총리 됐을 때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 우리나라의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다시 PIS가 된 거는 일단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폴란드는 섞여 있대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외교, 법안 거부권 가능하고 총리가 내각과 정부 수반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또 친유럽 성향의 PO 시민 플랫폼 이게 총리가 그러니까 PIS는 대통령이고 PO는 여기 총리 여기 시민 플랫폼인데 여기가 선거에서 연속해서 이겼대요. 그래서 방산 협력에서 좀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폴란드의 정치 상황도 좀 약간의 영향을 줄 것 같고 한국 항공우주는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22년 8월에 폴란드랑 FA50 있죠. 경공격기 48대 이제 요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GF가 12대 그다음 PL이 36대 이게 뭔 소리냐. GF는 뭐고 달라요. GF는 갭 필러라고 해서 이게 갭이 뭐죠? 공백이죠. 필러가 뭐죠?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필러 우리 여기 맞는 것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갭 필러 공간 빈 걸 채운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폴란드가 이런 스토리예요. 노후화된 그 구소련 미그 29 전투기가 있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러시아 거거든요. 소련제.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러시아가 막 공격할까봐. 근데 그거를
대체해야 되는데 당장 대체할 게 없어요. 근데 폴란드가 요구하는 전투기 사양이 있죠. 이게 FA50, 이 폴란드향 PL이라 그래요. 예, 앞자 폴란드 땄겠죠. 예, 폴란드요. 원래 요걸 원해요.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근데 전력 공백이죠. 그 중간을 뭔가 메꿔야 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개필러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의 그 공백을 메꾼다는 측면에서 FA50 GF라고 부릅니다. 그걸 12대만 이제 먼저 공급을 한 거예요. 예, 그게 필요하니까. 일단 뭔가 방어는 해야 되니까.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개필러로 갑니다. 12대를 인도를 했고요. 나머지 36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일정이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나 봐요. 왜냐면 요 폴란드형 36대는 미국의 허용이 좀 있어야 돼요. 승인. 미국의 무장 시스템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뭐 전투기를 잘 만들어도 미국의 의존을 100%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FA50에도 미국의 그 일부 핵심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승인이 좀 빨라지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지연되면 한국 항공우주한테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 점점 늦어지니까. 그래서 올해 1.38조 전투기 매출 목표로 하는데 현재 1분기까지 겨우 1,700억 매출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분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승인 나서 3분기, 4분기를 좀 기대해야 된다. 저게 늦어지면 올해 전투기 실적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내용들 한국 항공우주에는 지금 약간의 불안감도 일부는 남아있다. 다만 뭐 빠른 또 미국의 승인이 나온다면 실적은 또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해볼 만하겠죠.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라마 쪽인데 엔터업 쪽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드라마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수급이 완전 비어 있고 중국이 열리지 않는 한 아직,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안 열렸고 제작비는 여전히 높고 특정 OTT, 뭐 넷플릭스 이런 데 확대되면서 여전히 업황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다만 뭔가 바뀌곤 있어요. 분명히 회사는 제작비 줄이려고 하죠. 예. 그래서 요새 넷플릭스도 주연급 배우 4억 이하로 조절하겠다 이랬는데 회사도 적극적으로 이제 제작비 절감할 것 같고 OTT는 통합. 이번에 그 티빙하고 웨이브가 뭐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죠. 정부도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그러니까 드라마도 최악은 지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유효한 분위기고 중국 사업 재개도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고 광고 경기도 살아날 거니까 드라마도 수급 비어 있고 괜찮게 보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쪽은 이제 인바운드 의료 관광 지금 많이 오는 거 아시죠? 피부과 비중이 무려 56. 피부과에 정말 많이 가요. 시술 지출 금액이 피부과 시술당 122만 원. 예. 그래서 24년도에 100만 원인데 22만 원이나 지금 올라왔고 피부과 내에서도 이런 게 인기가 많죠. 톡신 필러, 스킨 부스터, 이건 파마리서치, 리쥬란, EBD는 초음파, 고주파 같이 에너지를 쏘는 거죠. 클래시스 같은. 예. 파마리서치는 외국의 의료관광 지출 고성장으로 그냥 매분기 성장해요. 정말 주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명백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2분기 의료관광 데이터 감안하면 내수 매출 성장 흐름은 2분기에도 지속된다. 그리고 EBD 에너지를 여기다 뭐 고주파나 초음파를 쏘는 거는 무상 소모품이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매출보다 더 많은 시술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톡신 필러 내수 시장은 좀 경쟁이 심하대요. 그래서 실적 변동성이 좀 불규칙하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피부과를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오고 있고 파마리서치가 여기 보면 제일 돋보이죠. 분기별로. 근데 클래시스도 약간 좀 소모품 매출은 좀 정체. 휴젤도 내수 매출 보시면 좋았다가 빠지고 좀 불규칙한 거죠. 이런 좀 특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그 피부과에 가는 수요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번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 결정은 뭐 너무나 좀 아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배구조. 상법에 따르면 그 자기 주식 있죠? 이거를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도 이사회가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 회사가 갖고 있죠. 이거를 소각할지, 처분할지, 뭐 교환할지 이거는 이제 회사가 결정하는 거죠. 예, 자기 주식은 회사에서 보유 중이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이를 처분하게 되면 시중에 유통시키면 돈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신주 발생과 동일한 효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자사주를 팔면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통주식수 증가하고 현금 유입되고 신규 주식 발행하는 그런 효과랑 좀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신주 발행할 때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각자 그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3자에게 배정 가능한데,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자기 주식 갖고 있어요. 처분할 때 여러분한테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안 줘요. 거의 소액주주한테 준 적이 거의 없고 특정 주주한테 줘. 특정인한테 처분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아닌데, 그게 뭐 법적으로 뭐 그게 주주평등의 법칙이 위반되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최대 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그 처분하는 게 법적으로 위법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 상법 개정이 통과됐어요. 왜 상법 개정이 통과되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위법은 아닌데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이제 처분해야 돼요. 자사주가 있어요. 회사가 어떤 A라는 기업이 이거를 소각을 안 하고 처분하고 싶어요. 처분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죠? 신주 발행 효과 생기죠. 기존 주주의 그 가치가 희석되죠. 주식수가 느니까. 권익침해. 이거는 소송이 가능해져 버린 거죠. 어쨌든 자사주를 그냥 막 처분해 버리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뭐 스톡옵션 개념으로 자사주를 직원한테 주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특정인한테 이렇게 딱 매각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권익은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사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상법 개정이에요. 상법 개정 핵심 뭐냐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업들은 자꾸 막 경영활동 방해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소송. 근데 그건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소송 걸겠다는 겁니다.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침해 받았어요. 그럼 소송 걸겠죠. 근데 갑자기 뭐 기업이 경영활동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소송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100% 질환율이 높아요. 그냥 소송비만 날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상법 개정의 핵심은 주주 권익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걸겠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법 개정 굉장히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내용이고, 그리고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 돈으로 해요? 주주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회사 돈. 주주의 돈이잖아요. 그 돈 다 이익 내고 남은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 돈 가지고 막 이제 자기 주식을 샀는데 막 M&A 할 때 방어 목적으로 쓴다거나 이건 대주주한테만 좋은 거죠. 그리고 어떤 이거를 이제 특정인한테 넘겨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는 거 회사가 쓸 돈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주식 매입하면 어떤 신사업을 할 때 대신 이걸 하는 거니까
그 기회비용을 또 놓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기회비용을 놓치면서까지 자기 주식을 매입했으면 성과를 내야죠. 뭔가 소각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갖고 있다가 다른 데 팔아버리면 이거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거죠. 소액주주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런 최대주주나 계열회사에 자기 주식을 처분한 국내 사례가 있었어요. 거래소 5개, 코스닥 2개. 그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솔루엠도 있었어요. 근데 솔루엠은 원래 자기 주식을 매각하려고 했어요. 누구한테? 최대주주한테. 예. 그래서 안 되죠. 안 되는데, 예. 최대주주 본인이자 대표이사 회장인 전성호 회장이 해당 자기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려고 했는데, 처분 가격도 좀 그 낮은 가격이었고,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의 사업기획 및 자산 유용 논란, 논란이 좀 일면서 취소했고, 이거를 소각해 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소각한 건 잘한 거죠. 이건 아주 긍정적인 결정인데, 이거를 그 만약에 대주주한테 다 넘겨버렸으면 굉장히 좀 주가에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걸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이제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상법 개정이 되면. 그래서 개인 최대주주나 계열회사의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부당지원이다. 부당지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예. 특히 개인 최대주주가 아닌 계열회사면은 해당 계열회사 주주들의 권익도 침해될 수도 있다. 더 복잡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자사주 갖고 있는 회사들 많잖아요. 의무해야 돼요. SK가 25, 신영증권이 50, 저희 회사도 9% 있어요. LS증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소각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사주는. 예. 주주의 돈이고 당연히 소각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한 단계 더 밸류업 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빨리 좀 해주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 쪽인데, 금융주 강세 사이클의 20년 주기인데요. 이건 뭐냐면, KB증권에 저번에 원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증권 얘기입니다. 근데 금융 섹터가 오르는 건 이익 성장 때문이 아니라 재평가 가능성. 금융 섹터가 2007년도에 엄청 좋을 때 있었어요. 그때보다 주가 더 낮아요. 근데 돈은 3배 더 잘 벌어요. 그러니까 2007년보다 3배나 이익이 증가했는데 주가는 더 낮아요. 밸류가. 왜 그럴까요? 밸류 재평가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받는다. 이 첫 번째 정책 효과. 정부가 지금 자본시장 부양하려고 그러죠. 두 번째 원화 강세. 금융주는 원화 강세기에 되게 좋았어요. 근데 원화 강세기가 20년에 한 번씩 온대요. 1986년, 88년, 9년 있죠. 이때가 3조 원일 때거든요. 이때는 뭐 저도 어릴 때인데, 저 때는 증권사 객장에 난리가 날 때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저 때 증권사에 그냥 난리가 났대요. 저 때 아마 기억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제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뭐 그때 아주 난리가 아니었대요. 막 그때는 뭐 온라인도 아니니까 이제 객장 가가지고 막 적어서 내거든요. 빨리 이제 매수해달라고. 그때 아주 그냥 열풍이었대요, 열풍. 증권주가 20배 올랐어요. 3조 원, 저유가, 약달러, 저금리.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시장이 완전 날아가죠. 내수주의죠. 2005년, 7년에 보험주가 갔대. 이때 둘 다 공통점이 원화가 강할 때예요. 지금도 좀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익이 증가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국가가 아니에요. 2005년, 7년에 한국이 2배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지수가 2배 올랐어요. 그때 이익은 6.6%밖에 안 증가했어요. 근데 밸류 재평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석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익 성장 제한적인데 어떻게 뭐 5천 가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 사례 보면은 불가능하지만은 않아요. 왜? 이익이 제한적으로 증가해도 밸류 재평가 받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조건은 원화 강세. 그러니까 원화 강세만 이어지면요, 지수가 5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 근데 수출 쪽은 못 가는 거 아니냐? 그거랑 별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과거에 그랬거든요. 실제 86, 80, 2005, 2007 그랬던 시절이 있는 거죠. 그때 수출주는 잘 못 갔어요. 실제 못 갔고 내수주가 그냥 달렸죠. 그때 다 증권, 보험 같은 금융주가 주도했던 거죠. 근데 2005년, 7년은 조선주가 난리 날 때입니다. 그때 조선주 막 10배, 15배. 지금과 비슷하죠. 조선주가 그냥 아주 뜨거웠던 시기죠. 근데 공통점은 달러 약세기.
수출주. 근데 저는 꼭 이게 수출주 비중 줄여야 되나? 옛날처럼 막 그렇다고 엄청 원화가 막 이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주가 부진한데 여기서 또 줄여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바닥에서 현대차는 배당도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굳이 여기서 저는 이 의견까지는 동의는 안 해요. 예, 뭐 굳이 달러 약세기니까 수출주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이 자리에서 줄여야 되나? 뭐 그거엔 동의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 논지는 아시겠죠? 어떤 건지. 금융주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주도주가 이미 됐고 아직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근데 이 고민은 이거예요. 진짜 달러 약세 맞나? 계속 달러 약세 맞아?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달러 약세가 구조적이면요. PBR이 2.5배까지 간대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PBR 2.5배? 꿈 같은 얘기죠. 지수가 7천 간다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글쎄요. 이거 그냥 이론적이죠. 예. 생각만 해도 기분은 좋지만 사실 뭐 누가 저거를 믿겠습니까? 지수 7천 간다 그러면 다 미쳤네 이러겠죠. 예. 저기 역시 제정신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냥 이거는 그거예요. 달러 약세가 실제 발생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달러 약세고요. 저도 1, 2년은 달러 약세를 봐요. 예, 트럼프가 그걸 또 원하고. 근데 몇 년 후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달러 약세일지는. 그건 좀 저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일단 올해 내년은 뭐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증권이 좋다. 참고로 지금 모든 정권이 다 뭘 원하죠? 빨리 출산율. 아이를 빨리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정책도 내놓고 싶고. 근데 되게 흥미로운 자료가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대요. 이거 당연하죠. 집을 못 사는데 비싼데. 예, 너무 오르면. 근데 주식과 비트코인이 오르면요 출산율이 증가한대요. 근데 22년도에 주가와 코인이 폭락할 때 23년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져 버렸어요. 작년 4월부터 출산율 올랐거든요. 1년째 지금 오르고 있어요. 출산율은. 출산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혼인 건수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집값 오르는 걸 원치는 않아요. 예. 뭐 이미 많이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그렇다고 억지로 누르진 않을 거예요. 그에 봐야 효과 하나도 없거든요. 대신에 공급 늘려서 집값을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반면에 이 주가랑 이런 이제 다른 자산 가치를 올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너무 부동산이 집중된 걸 이쪽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출산율이 자동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 예. 그래서 주식 부양 계속 좀 해주시길 정책적으로 상법 개정도 하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 이제 KT 나스미디어가 이게 광고 그쪽에 넷플릭스 그 광고 요금제 있죠. 거기 나오는 광고 기획을 이제 그거를 이제 KT 나스미디어가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6월 중순부터 쿠팡 플레이도 광고 요금제를 무료로 제공한대요. 그러면 이제 나스미디어 OTT 광고 독점 계약 체결한 이제 나스미디어 수혜가 기대되고 또 쿠팡 플레이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 중계도 진행하면서 광고 판매 물량도 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넷플릭스와 티빙도 지금 광고 이 단가가 2만 원 정도 가정을 하면 이게 맞나요? CPM이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네. 잠깐만요. 천에 노출, 그러니까 광고가 천에 노출됐을 때 비용 그거라고 합니다. 네. 천에 노출됐을 때 그 CPM이 그거라고 하는데 그럼 2만 원 정도 가정을 하면 하반기 쿠팡 플레이 광고 매출 기여분은 한 20억에서 25억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5개 광고도 하고 있고요. 지하철 같은데 광고 많죠. 그것도 여기 나스미디어가 하고 있고요. 광고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근데 이제 살아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도 경기 부양이니까 최악은 지나지 않겠냐. 그래서 KT 나스미디어 목표 주가를 올렸고, 최악은 지났다.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난 몇 년간은. 이제는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모비스 아마 이제 탐방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해외 수주가 좀 늘었어요. 실제 현대차 그룹 말고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팬데믹과 반도체 없을 때 현대차 그룹의 대응 능력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왜냐면 그때 현대차는 큰 타격이 없었어요. 아니 남들 다 고생하는데 도요타도 왜 이렇게 공급이 자연스럽지? 봤더니 현대모비스가 그걸 해준 거예요. 잘.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랑 이제 공급망을 그걸 하게 되면 이거 리스크 좀 줄겠다
이런 게 아마 소문이 난 것 같고, 다만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랑 중국 전기차에 비해 아직은 열이죠. 그래서 이걸 좀 만회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투자들이 어쨌든 정말 주주환원 잘하고 수익성 좋고 이거는 인정하는데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거를 좀 극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현대모비스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전동화 부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성과 나오려면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은 가야 되는 미래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은 룰 베이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모두 엔드투엔드 방식.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처음에 여러분이 딱 이렇게 운전대 잡고 갈 때 학습하잖아요. 내 운전하면서 초보 딱 붙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눈치도 보게 되고 막 처음에 위축되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죠. 이제 완전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통달하면 운전 진짜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로. 룰 베이스는 시나리오를 짜요. 한마디로. 야, A 시나리오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시나리오별로. 그게 이제 룰 베이스입니다. 근데 결국 현대차도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현대기아는 이제 자율주행 고도화 28년에 본격화하고 내년에 소프트웨어로 가는 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갑니다. 주주환원도 강화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 시총 대비 순연금 비중도 지금 35%인데 주주환원율이 24년에 17.4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앞으로 3년 동안 30%나 됩니다. 주주환원율도 올라가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하고 있어서 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35%, 배당성이 35% 되면 이제 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한다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혜를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룰베이스 뭐냐면, 그러니까 이 규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선 유지 규칙. 만약 ifthen으로 가요. 차량이 차선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핸들야 너 오른쪽으로 꺾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약간 왼쪽으로. 그러니까 중앙을 맞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딱딱 이게 미리 걸어놓고 얘가 그 조건에 이렇게 되면 움직이라는 거죠. 앞차 설정 속도보다 20km 이상 느리면 후방에서 특별히 뭐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차선 변경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신호등 인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정을 하고 움직인다. 요게 룰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이제 JS 코퍼레이션인데 나성두 연구원님이 이제 대표적인 저평가 우량주. 요게 핸드백 만드는 회사예요. 핸드백, OEM.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약진통상 인수해서 의류 OEM 있죠. 여기까지 인수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제가 핵심은 제가 오늘 왜 소개해드리냐면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기억이 났어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인수. 그러니까 요새 호텔이 서울 호텔이요. 완전 공급 부족이에요. 진짜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지금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서부 T&D 막 급등했잖아요. 최근에 롯데관광개발. 뭐 롯데관광개발 제주도 있지만 지금 서울 호텔이 부족합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사람은 외국인은 엄청 와요. 다 서울로 가요. 근데 우리가 서부 T&D, GSPNL 아시죠? GS 리테일에서 분할한 이 두 개잖아요. 호텔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근데 하나 더 있는 게 요 JS 코퍼레이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인수했었어요. 23년. 당시에는 진짜 이거 왜 인수하냐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효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호텔 사업은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되고 있어요. 서울 호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한 아이디어죠. 그 JS 코퍼레이션도 여전히 주가 싸고 올랐지만 최근에 배당도 한 5% 나와요. 그러니까 숨겨진 호텔 관련주로 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자공시만 하나밖에 없어요. 동아소시홀딩스 지주사고, 지주사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ST젠바이오가 자회사인데 비상장인데 국내 제약사의 위탁 생산. 아마 제가 생각해 동아 ST 아닌가? 공급사가 그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아마 공급을 할 것 같고, 송도에 9,000리터 규모 바이오 생산 설비 있고, 스텔라라라는 신약이 있어요. 요게 이 연간 매출이 16조짜리인데 여기 이제 복제약이 나왔어요. 그게 바이오시밀러 이밀도사. 여기에 상업화 위탁 생산 해줘요. 물량을. 요 바이오시밀러. 그래서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ST젠바이오. 그리고 FDA와 유럽의약품청 실사도 통과했고,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는 이제 이런 STGN 효과도 기대되고, 기업 분석 해드리면 지주사고요. 주로 바카스나 이런 거 동아제약 있죠. 이쪽이 비중이 제일 크고 동아 ST, ST팜도 갖고 있어요.
32.41. 동아제약 비상장 100%. 이 지분 가치가 좀 크고, 바카스, 오쏘몰, 비타민, 용마로제스는 물류, 백신 같은 거 있죠. 예, 콜드체인, 예, 냉동해가지고 하는. 화장품도 운송해줘요. ST젠 바이오 방금 설명드렸고, 수석은 포장용기, 동천수는 생수 및 탄산수, 동아우츠카는 포카리 스웨트, 오로나미시. 그래서 보유 지분 가치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순차입금이 6,360억 정도니까 요걸 빼면 8,600억이니까 시총이 7,800억이니까 적정 가치보다는 여전히 좀 싸요. 그리고 주주환원도 하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현대중공업 있네요. 두 개 더. 저 이거 안 써놨네요.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 수주했고, T3 아시죠? T3 저번에 이제 공시에서도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홍민균 대표가 또 샀어요. 3천만, 2천원 넘었는데도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꾸준히 지금 T3도 이 오르면서 계속 내부자가 사는 대표 기업이 T3랑 그 글로벌 텍스프리죠. 예,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T3가 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 일단 이제 오늘 시황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게 삼성전자 진짜 미치겠네요. 왜 이렇게 안 가죠? 아니 뭐 하이닉스 한 건 너무 좋은데. 이게 삼성전자가 좀 미치겠어요. 이거 지금 이제 3천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뭡니까? 저는 사실 좀 빠졌다 갈 줄 알았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예, 그냥 끝없이 오릅니다. 외국인은 오늘 팔았는데 기관이 사버렸고요. 이게 뭐 그냥 조정을 용납을 안 하는 지금 분위기고, 예, 오늘 섹터는 일단 SI 여기 아시죠? 그 데이터 센터 네이버 하정우, SK랑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 롯데이노베이트, 삼성 SDS, 하나시스템. 하나시스템은 미국의 국방회사랑 노스먼 그룹하고 뭐 협작한대요. 그 SK, 다우기술, LG CNS 다 여기 관련 기업들이에요. 난리가 나버렸죠. 건설주 오늘 DNAC가 하루에 8% 가까이 올라버렸고, 면세점, JTC, 일본 면세점 관련주, 글로벌 텍스프리, 예, 여기가 오늘 무려 9%. HDC도 면세점 사업하죠. 거기 용산에 있죠. 예. 그다음에 인터넷 쪽 네이버가 아까 하정우 말씀드렸고, 원전주 오늘도 뜨거웠고, 오늘 효성중공업 오늘 전력기기도 좋았네요. LX 일렉트릭 저번에 에너지 고속도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전력기기 쪽이 좀 좋았고, 그 다음에 풍력도 좋았고요. 조선기자재, 세진중공업, 성광밴드 오늘 뭐 대양전기 다 골고루 좋았습니다. 조선주도 좋았고, 지주사도 대부분 좀 고르게 반등을 해줬어요. 지주사도 진짜 뜨겁네요. 그냥 증권주 오늘도 좋았습니다. 예. 우리 회사 주가도 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전선주 좋았고, 예, 쿠팡 관련주 오늘 좋았고요. 근데 오늘도 좀 빠진 거는 이제 리튬 2차 전지는 왜 이럴까요? 참. MLCC 오늘 좀 빠졌고, 그리고 비료 쪽은 오늘 조금, 비료 쪽도, 체시스가 빠져서 그렇고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항공주는 일단 좀 최근에 안 좋습니다. 근데 항공주도 결국 뭐 이 전쟁이 아주 뭐 길게만 안 가면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유리기판 좀 빠졌고요. 2차 전지 안 좋았고, 장은 급등했지만 좀 차별화됐던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쪽에서는 오늘 동방메디컬, 파마리서치는 그래도 오늘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폭락하고 나서. 주요 기업은 삼성이 아쉽고, 2차 전지 부진하고, 예, 그리고 자동차도 그나마 좀 오르긴 했는데 좀 답답하고요. 예, 다만 오늘 일단 이 원전, 증권, 조선, 방산, 뭐 지주사 그냥 다 뜨거웠습니다. 삼성 SDS가 20% 오른 건 정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냥 폭발하고 LS 일렉트릭, 한화, 뭐 LG CNS 이것도 정말 많이들 물어보셨죠. CNS도. D&D 파마텍 호재 나왔어요. 오늘 임상 결과 나왔는데 잘 나온 것 같고, 그다음 파마리서치 반등해줬고, 오늘 성광밴드, 테크잉, 비츠로셀 좋았지만 오늘 좀 빠진 거는 엔캠 2차 전지 좀 안 좋았고, 예, 비올, 덕산네오록스는 그 상장하면 안 될 텐데요. 자회사. ST팜 좀 빠졌고, 카페24 예, 이런 기업들이 좀 일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한화그룹이 뭐 우선주가 되게 좋았네요. 지주사랑.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유니선이 풍력 쪽이죠. 그러니까 뭐 에너지 고속도로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서부 T&D 그 호텔 쪽도 지금 공급 부족이 주로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이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잘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3천이에요. 전자가 달리면 더 올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좀 올라가서 좀 한번 좀 급등했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